김정은이 이거 엄청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처럼 무조건 충성하는 이런 층이 아니고 북한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불만도 털어놓고 외부의 정보에 민감하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자기네들이 속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김정은의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주민들의 로열티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정일한테 내가 빚진 게 뭐 있냐. 특히 북한의 중산층, 먹고 살만한 계층들, 엘리트 계층들도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요. 최근 수년간 북한의 환율은 1달러당 한 8,000원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공정 환율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게 매겨져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 환율은 달러당 한 8,000원 됐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쌀이 보통 한 1kg에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되니까 1달러 정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평균 월급이 북한 돈 3,000원입니다. 정말 이게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서 25,000원, 28,000원까지 급격히 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 특히 이제 엘리트 간부들, 또 군부의 뭐 뇌물을 챙겨서 이렇게 좀 돈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 시장의 쩐주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서는 이제 돈주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달러를 사모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원화 가치가 정말 이제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신뢰를 떨어지는 이런 단계이고 달러 또 위안화의 힘이 이제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러시아와의 관계 밀착, 북러 밀착으로 인해서 사실 어느 정도 뒷구멍으로 좀 숨통이 트여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북러 밀착에도 불구하고 지금 쉽게 말하면 그 러시아로부터 어떤 물자나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필품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북한 경제의 전반적인 온기를 불어넣고 있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경제에서 상당히 러시아의 밀착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미는 보이지 않고 또 엘리트를 주축으로 한 주민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달러 환율 그리고 식량 가격이 뛰고 있다. 북한은 다른 건 몰라도 쌀값하고 이 외화 시세, 달러 시세는 최대한 낮추려고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신경 쓰는 게 보이거든요. 결국 이제 이 부분은 러시아와의 북한의 경제 관계라는 게 과거 북중 경제 관계라든가 북중 간의 어떤 교류, 밀무역을 포함해서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진핑 체제의 중국 지도부는 지금 엄청나게 김정은에게 배신감도 느낄 수 있고 이 고얀 녀석 봐라 하는 어떤 그런 괘씸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회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러 밀착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 또 러시아 파병에 대한 질문, 그리고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서 묻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대개 그거는 양국 간의 관계다 라든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중국과의 관계 유지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푸틴 쪽에 붙는 게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도 유리할 거다 이런 판단을 해서 포탄을 제공하고 또 병력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더 가속화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제 지난주에도 그 푸틴의 특사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6월 17일인가 그랬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또 북러가 아주 놀라운 발표를 하죠. 그동안에 한 14,000명 정도의 병력, 전투병을 투입했던 거 외에 1,000명의 공병 병력, 그리고
한 5천 명 정도의 또 건설 인력 이렇게 보내기로 했거든요. 이 건설 인력 5천 명도 민간 인력이 아니라 북한의 말하자면 군인 건설대라고 있습니다. 우리 공병부대와는 또 다른, 사실은 북한이 뭐 129만 명의 병력을 자랑한다 이러지만 상당 부분은 건설, 뭐 심지어 영농 작업을 하거나 뭐 김정은이 지시한 아파트 또 다리 놓고 이러는 건설 인력이거든요. 돌격대랑 유사합니다. 이렇게 투입을 한다는 거는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푸틴의 품에 안기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좀 남는 장사가 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병력 투입에 대한 막대한 어떤 대가, 무기 제공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이제 쿠르스크 지역이라든가 이런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해서 파괴됐던 러시아 영내의 지역을 복구하는 이런 작업에 북한 건설 인력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민간 인력을 투입하게 될 경우에 국제사회의 어떤 비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북러 간에 그렇게 합의를 한 것 같은데요. 이걸 통해서도 북한은 아마 많은 돈을 걷어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최근에 이제 러시아 농업부의 농업수출센터에서 그 북러 간의 교역량 이런 것들을 좀 통계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1200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해 갔어요. 근데 이 양이 작년 1년 동안 수입했던 양의 1.7배예요. 벌써 1월부터 5월까지. 그러면 뭐 돼지고기 좀 막 사가는 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북한은 뭐 브라질, 스페인 이런 데서 돼지고기 사가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북한에서 소고기는 사실 맛보기가 힘듭니다. 소를 몰래 훔쳐가거나 또 도축하거나 이러면 사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자산으로 농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걸 허가 없이 함부로 도축했다가는 아주 변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뭐 김일성 생일이나 김정일 생일 이런 북한에서 말하는 말도 안 되지만 국가 명절 때 특식으로 배급받는 게 돼지고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내부의 어떤 육류 유통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선물용, 통치용 어떤 육류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밀가루도 지난해 뭐 한 5,000톤 수입했던 게 지금 1월, 5월 한 8,300톤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앞으로 북한 내부에 좀 또 식량, 또 생필품 이런 쪽으로 특히 이제 러시아에 좀 북한이 기대하는 건 이제 의약품 쪽이 또 있을 겁니다. 러시아가 의약품 쪽에서는 그나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각오하고 이렇게 할 만큼 과연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거냐? 그거는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북중 간의 경제 교류가 북한의 총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대외 교역 중에서 85%에서 90%를 차지하거든요. 그동안에 북러 간의 경제 교역은 북한의 포션 중에서 한 1%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미한 상황인데 이걸 아무리 늘린다 그래도 사실 러시아 경제권에 북한이 편입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거 그거는 중국과의 어떤 기존 교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아마 터무니없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이거 엄청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자신들이 만여 명 넘는 병력을 작년 10월 중순 이후부터 투입해오고 또 그중에 4,000명 가까이가 전사상을 당했습니다. 700명이 죽었어요. 올 초 통계로만 해도. 그런데 관련 사실을 계속 함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영토인 쿠르스크에 들어와 있던, 점령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냈죠. 그 몰아내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런 점이 이제 좀 부각이 되는 순간에 김정은이 커밍아웃을 합니다. 우리가 군을 뭐 쿠르스크 지역에 보내가지고 러시아와의 어떤 친선관계 그리고 북러 조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병력을 보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가장 신경을 썼던 건 전사자에 대한 예우 그리고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 이런 거를 강조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 평양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서 사망했던 전사한 병사들을 위한 위령탑, 추모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마 대대적으로 이 사람들을
영웅시하는 이런 작업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전 사상자의 부모들이나 가족이나 친지들 또 주민들이 이거를 정말 영웅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거냐. 북한에서 6.25 전쟁에서 사망한 또 그 이후에 한국과의 어떤 비정규적인 전투라든가 또 대남 공작을 위해서 침투했던, 그리고 우리와 이제 연평해전이라든가 아니면 잠수정으로 강릉 해안으로 침투하다가 죽었던 이런 사람들을 북한에서 영웅시해가지고 묘지도 으리으리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거는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그거는 어느 정도 북한 당국의 그 선전이라든가 이런 걸 수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과연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 수많은 청년들을 머나먼 이국 땅, 우크라이나 전선, 또 러시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당국의 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저는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병사들도, 북한군 병사들이 16살에 이제 징집이 돼서 가고 되게 10년을 복무하니까 지금 20대 초반 이런 병력들이 많이 현장에 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신세대지만 그 부모들도 40대 중후반 아니면 50대 초반. 우리로 말하면 사실 이전과는 다른 세대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처럼 북한 노동당이나 북한의 선전 매체가 전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충성하는 이런 층이 아니고, 북한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좀 불만도 털어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외부의 정보에 민감하고, 특히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접해서 한국의 발전상, 그리고 뭔가 확신은 아닌데 북한 당국으로부터 자기네들이 속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부모들한테 통보도 없이, 심지어 본인들한테까지 속이고 훈련을 간다고 해외로 가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어서 돌아왔다. 저는 아마 많은 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부상병들, 우리로 말하면 북한은 영예 군인이라 그럽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 입은 사람. 이 병력이 지금 4,000명 가까이가 이제 북한 곳곳에 제대를 해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떤 경험했던 전쟁터의 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파병 과정들 이런 것들이 전해진다면 북한 체제, 김정은의 어떤 결정에 대한 불만들, 이런 목소리들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체제의 어떤 그 노동당이라든가 또 김정은의 어떤 그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주민들의 로열티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쉽게 말하면 국가가, 노동당과 북한 체제가 주민들을 이제 더 이상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표방했던 거, 김일성 시대에 표방했던 거는 전체 인민들에게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국가가 배급을 주고 노동당이 그들을 먹여 살리고 일터를 주고 공부를 시키고 이런 무상치료니 무상교육이니 허울뿐이었지만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먹혀드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1994년 김일성 사망, 물론 그 이후에 90년대 초에 동구권의 붕괴라든가 소련 체제의 해체, 이렇게 되면서 북한 경제가 나락으로 갔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배급을 해오던 게 중단되면서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2,500만 북한 주민 중에서 2,300만 명이 굶어 죽는 대규모 아사 사태가 생기면서 주민들이 이제 노동당, 북한 체제의 의지에서는 자칫하면 굶어 죽는다, 내 가족들 다 굶어 죽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장마당에서 자기가 경제활동을 하거나 해서 먹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동당, 북한 체제, 심지어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한테 내가 빚진 게 뭐 있냐, 내가 벌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해왔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이제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거죠. 특히 북한의 중산층이야 좀 먹고 살만한 계층들, 엘리트 계층들도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래, 정치 행사나 이런 거에 나와서 박수치고 흔들라 그리고 열광하라 그리고 그런 건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만약에 내 밥그릇,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 여기에 손을 대거나 이걸 뺏어가려고 그런다면 나는 그거는 참을 수 없어. 이게 이제 이전과 변화된 북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물론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과 노동당에 대해서 조직적인 어떤 반감을 가지거나 그것이 북한 사회의 주류가 돼서 뭐 민중봉기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어떤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단계가 될 수는 없지만 뭔가 북한 체제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계기로 해서 터져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북러 관계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겁니다. 특히 그동안에 북한군 병력이 전투병을 위주로 해가지고 10,000명 넘게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부분, 러시아가 사실 그동안에는 비교적 잘 대처를 해온 것 같아요. 북한군 병사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만을 갖고 뭐 집단 탈영을 하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군에 좀 뭐 해가지고 한국행을 기도하는 이런 사안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북한도 파병 군인들에 대한 어떤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거기에 대한 통제라든가 이런 걸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군 2명, 우크라이나군의 포로가 돼 있는 이 2명의 이제 한국행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지만 어쨌든 그 북한 입장에서는 그 2명 외에 더 이제 확산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은 안도를 할 겁니다. 근데 앞으로가 문제죠. 이제 군인들이 아니라 사실상 반민반관, 이건 뭐 군인인지 아니면 노동단지 모를 건설 인력들이 이제 대규모로 러시아 지역 전후복구를 위해서 투입이 됩니다. 근데 이 해외 송출 노동자 수준인 이들이 만약에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탈출을 하거나 또 한국행을 희망하거나 이럴 때 러시아가 과연 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이 부분이 이제 되게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요구만을 응하기 위해서 모두 다 잡아서 강제로 북송하거나 이런다면 러시아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의 비난 이런 것들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러 관계도 북러 관계 못지않게 러시아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은 러시아 전후복구를 위해 가지고 단순 노무 인력을 송출하고 있지만 진짜 러시아한테 필요한 건 한국의 건설 기술이라든가 어떤 선진화된 건설 복구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위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설계라든가 시공이라든가 이런 노하우를 이제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뭐 아무리 밀착돼 있다 그러지만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우크라이나 전에도 불구하고 끈을 놓지 않고 있던 것도 바로 이제 그런 경제 관계라든가 또 전후 복구와 관련한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북러 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아마도 좀 돌출 변수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앞으로 이제 북한의 건설 인력이 현지에 파견돼서 작업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병력을 보낸 군대를 보낸 것과 민간 건설 인력 같은 이 공병이라든가 건설 노동자들을 보낸 군인 건설자들을 보낸 이것과의 어떤 차이가 얼마만큼 클까 이거에 따라서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이제 복원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재명 정부도 일단 교류 협력을 좀 물꼬를 터야 되겠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어떤 기본 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방 지역에서 실시해 오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죠. 여기에 따라서 북한도 뭐 맞대응하던 걸 좀 중단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이 낮은 단계지만 호응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 대북전단, 김정은을 비판하는 내용 때문에 북한이 상당히 골치 아팠던 이 부분을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좀 자제를 시키는 선을 넘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제 금지 또 처벌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이제야 우리가 좀 마음에 드는 정권이 남조선에 들어섰구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정부나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착시 현상을 하나 좀 넘어서야 될 게 있습니다. 남북관계라는 게 과거에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2차례 정상회담, 3차례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이래서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다 악화되고 강경책으로 망가지고 악화가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그 뒤에 북미 정상회담, 특히
특히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파국을 맞으면서 김정은이 이상하게도 트럼프를 비난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갑자기 비난하고 나섰죠. 뭐 시정연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당시 대통령을 향해서 소대가리라더니 또 오지랖이 넓은 중재자라니, 뭐 북미 간에 뭐를 중재를 하겠다 그래 놓고는 제대로 못했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내막은 베일에 쌓여져 있었거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상당 부분이 악화된 부분을 윤석열 정부가 뭐 복구를 하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조금 더 악화된 측면도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정은의 의식 속에는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에서 진보 정부니 뭐 보수 정부니 모두 다 우리 공화국 북한을 잡아먹으려만 한 거 아니냐, 적대만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2023년 12월에 대남 적대 노선, 남북은 같은 민족이 아니다, 저 대한민국 족속들을 깔고 뭉개고 타고 앉아야 된다, 조국의 완정, 한국까지 다 점령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완전한 북한 정권의 그 단일한 정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말을 해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로서는 상당히 그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잘 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망쳤다? 그러면 야, 우리 다시 민주당 정부야,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한다면 또 여러 가지 돌파구가 열릴 수 있겠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그때부터 악화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풀어가야 될지, 이 부분을 이제 좀 이재명 정부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연 남북 관계를 이재명 정부가 복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때 어떤 악화됐던 거를 바로 복원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쉬운 문제일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악화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같은 민주당 정부인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이 부분을 복원한다, 조금 좀 난관이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와 국제정세가 정말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더운 여름인데요, 후텁지근한 국제정세까지도 정말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많으실 거고, 그 부분들이 뭐 주식이라든가 우리 여러 가지 경제에도 한반도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가 그런 부분에 개입을 해가지고 많이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데 혼돈을 주는데요. 정확한 지식, 그리고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채널, 떠먹여주는 TV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계속 만나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